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라입니다. 안보랭커. 네. 달나라가 더 뭘까요? 아니면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더 뭘까요? 과학적이고도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달나라와 희망, 어떤 게 더 먼 거죠? 답을 못 드렸어요. 달나라보다 희망이 더 멀 때가 있죠. 달은 보이는데 희망은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와, 저 적어놓고 싶어요. 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언급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리해고된 지 13년, 4,500일이 됐는데 아직도 부당해고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 콜텍 노동자들입니다. 조합원 중에 한 분은 오늘 밤이 지나면 단식 40일째라면서요. 건강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사 교섭이 닷새째 진행 중인데 관련된 언론 보도도 참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희망이 달보다 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4월 19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엿보고 싶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자, 선배님 오늘 어떤 뉴스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전국 파행이 가장 뜨거운 소식이겠죠? 네, 오늘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겠다 주말 집회를 예고했어요.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 그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문제 그리고 현 정부 정책 전반에도 야당의 불만이 걸쳐 있는 거죠.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장외투쟁 나가면 언제 들어오겠다는 건지 참 또 원내 병행투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국 운영은 하면서 싸운다는 뜻이 되나 참 궁금하네요. 지금 중요한 국정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꼽아봐도 추경 예산 있죠,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도 있고 통일외교 현안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사소한 것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좌우되면 안 됩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 국회 안에서는 싸움이지만 민생 현장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국민은 그게 생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민생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속은 참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막말 징계 말씀이군요. 네, 예. 결과를 보니까요. 5.18 망언 파문을 빚은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언 논란 의원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모욕 논란을 불러온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이제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을 피해 장소를 바꿔가며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은 5.18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행사를 연 김진태 의원은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을 폄훼하는 행사를 열어 망언을 쏟아낸 지 2달 만입니다. 당시 행사장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입니다.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내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데다 석 달 뒤에는 최고위원 활동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김진태 의원은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징계 결정에도 내심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수년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달 광주 5.18 행사 참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뜻, 또 상황, 우리 당 안에서의 여러 그동안의 변화, 당사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반성 없는 당이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은 반역사, 반민주 집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5.18 망언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신용뿐인 처벌이라는 비판이 작지 않은 데다 국회 차원의 윤리위 결정도 남아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변 앵커께서 평가를 내리신다면 솜방망이, 나무방망이? 글쎄요. 막말 내용이 이랬던 거거든요. 네. 종북 좌파가 득세하면서 5.18 유공자 괴물 집단이 생겼다. 또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워낙 세게들 이야기를 하셔서 말이죠. 네, 참. 뭐 비판과 반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어떤 테두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 테두리를 벗어났는데 거기에 왜곡까지 더해지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윤리적인 공격, 그리고 사실 왜곡까지 가해졌고 참 삼박자네요. 네. 뭐 정리해 보면 비판을 벗어난 폭력에 반윤리적 공격에 사실 왜곡까지. 예. 저는 혹시 당내에서 늘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면서 공통된 인식 속에서 함께 지내오신 것 아닌가. 어쩌면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도 뭐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공수처 합의안 조율에 나섰다고 하네요. 네.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선거제 개편 처리 방향도 논의를 했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각 당의 상황도 서로 공유하면서 입장을 조율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공수처 추인이 무산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을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바른미래당 의총으로 가져갔는데 여당하고 합의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여당에서 지금 다른 소리 한다,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추인이 무산된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을 좀 무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YTN 기자한테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한 거지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더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대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찬회동에서 다소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주 초에는 문서화해서 최종 합의안에 각 당이 서명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KT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검찰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건 검찰이 무언가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소환은 일단 조사를 하려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2012년 KT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김성태 의원 외에 전직 국회의원 2명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KT 전 임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인의 자녀라며 2명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당시 면접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의원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의혹을 만들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민간인이었고 KT에 청탁한 적도 없고 이거 야당 탄압을 위한 인격 말살 아닙니까?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확보한 정황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면접 직후 합격 대상을 찍어주는 등 채용 특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그는 말로 보면 너무 흉해서 볼 수가 없었어. 눈으로는 너무. 앞에 무슨 사람 좀 살려고 가면 되는 거야. 피를 밟고 다들 내려갈 정도로 피가 막 흥건하게 덩덩거리가 돼가지고.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로 저 얼굴이군요. 첫 번째 소식은 진주로 가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오늘의 첫 소식으로 다뤘는데요. 5명 사망자로 발생하는 등 20명의 총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안인득 씨의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이 공개된 과정은 오늘 오후 2시쯤에 흉기 난동 과정에서 손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위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요. 본인의 억울함을 더 호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요. 안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네, 사실 진짜로 죄송한지도 모르겠고 계속 불이익을 당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범행 동기는 밝혀진 건가요? 사실 이 부분 경찰 조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이제 보셨지만 굉장히 횡설수설하고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이동 중에 취재진을 향해서 했던 말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말인지 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진척이 좀 더딘 상황이고요.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이 안 씨에 대한 정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 씨는 본인이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특정인을 향한 범행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유족들이 장례 치를 문제로 논란이 좀 거듭되는 걸 들었는데 예. 장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래 오늘 예정됐습니다. 예. 희생자 3분에 대한 발인이 있었는데 네. 유족들이 이 부분을 연기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국가적 인재로 발생했다는 인정과 또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재발이 없도록 국가기관의 대응과 대책을 촉구했는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공식적인 그 국가기관의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받고 싶은 국가기관은 경찰청인데 경찰 일정이 안 되면은 진주 경찰서장님까지라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유족의 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받고 싶은 국가기관은 경찰청이다. 이렇게 경찰을 콕 네. 지목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또 다시 유가족의 인터뷰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조치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LH 본사, 관리실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런 관련 내용을 좀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이 안 씨에 대한 사실 주민들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 부분인데요. 네. 주민들이 안 씨에 대해서 112에 신고한 내용은 뭐 크게 3가지입니다. 층간 다툼, 혹은 오물투척, 그리고 폭력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제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 9월에 한 건 있었고요. 올해 1월에 한 건, 뭐 2월에 2건, 그리고 3월에 급증합니다. 매달 5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미제로 남기거나 상담, 그리고 또 현장 계도로 종결한 게 이 중에 4건입니다. 자, 이런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럼 과연 안 씨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얘기들, 이 주민들의 얘기가 일방적이었냐 싶으면 전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과거 전력도 있습니다. 이 안 씨가요,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이 있었고요. 당시 이유는 지나가던 사람이 본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에 흉기를 들이대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물투척 수준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했다는 게 예, 충격적이죠. 예. 9년 전인데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 재판부가 조현병, 심신장애를 근거로 실형을 피한 그런 판결을 내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수차례 이어진 신고,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을 근거로 해서 사실 이 안 씨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런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경찰은 현재 초동대치 미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신고 건수가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지 조사 중인데 일단 유족과 그리고 경찰 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상당히. 네. 그래서 뭐 장례식을 둘러싼 협상도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가족의 시신을 두고 장례를 예. 진행 못하는 유족들의 마음도 참 찢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고생하는 경찰한테 좀 야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참극이 벌어지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뭐 추진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러는데 아파하는 유족들한테 공감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네. 뭐 8건이든 9건이든 나머지 것들을 조사해서 또 진상을 밝히고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할 텐데 항상 어떻게든 최소한에서 책임지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게 이제 네. 관의 네. 항상 입장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부산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해 사건인데요.
어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네. 귀가하던 21살 여대생 A씨가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일단 관련 CCTV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부산 대연동 골목길인데요. 네. 주택가에서 한 여대생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에 한 남성이 뒤따라 걸어가고 있고요. 네. 계속 따라서 가네요. 네, 네. 거리가 좁혀진 상태였는데 골목길에 접어들어서 여대생을 덮칩니다. 자, 이후 이제 그런 참변이 발생한 거고요. 네. 주택 옆 주차 공간에서 여대생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이후에 주차된 차량 아래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5살 이모 씨를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경찰이 조금 전 이 씨 바지에 묻은 혈흔 검사를 했는데 네. 이 결과 이 씨의 혈흔, 바지에 묻은 혈흔과 숨진 여대생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이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했지만 네. 술을 마셔 기억 안 난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술이 등장하네요. 네. 아니 그런데 뭐 모르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금품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또 CCTV에 잡힌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씨가 이 숨진 여대생의 손가방을 들고 태연히 걸어가는 모습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씨가 과거에 강도와 그리고 성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화면을 다시 봐도 쫓아가는 모습이 똑바로 제대로 걸어가는데요. 뭐 저 술이 취한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경찰은 이 씨를 어떻게 해서 추적해서 잡게 된 거죠? 주민의 신고로 잡히게 됐는데요. 시신 유기 1시간 뒤에 주민에게 발견이 됩니다. 네. 이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차량 밑에 어떤 여자가 깔려 있다라는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네. 당시 그 발견했던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가보니까 차 밑에 손목이 이렇게 보이길래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배 쪽에도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언론 119 신고했더니 여기서 출동한 경찰은 이제 인근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제 확보해서 20여 분 뒤에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초에 체포했을 당시만 해도 이 씨는 범행을 부인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DNA의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서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지었던 건가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이 씨가 이제 숨진 여대생에게 접근하기 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몰래 다가간 것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특히 이 대학가를 돌면서 범행을 물색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배님, 저는 이 뉴스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러브콜. 러브콜? 예, 이 북한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도 서신을 보내고요.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들하고 친했던 전통적인 이제 우방국들하고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든 다져서 보폭을 좀 넓히겠다는 건데 뭐 당연한 거죠. 미국에게 시위도 해 보이고 또 미국을 압박하는 몸짓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고.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 때 북중 관계가 매우 귀중하고 시 주석과 맺은 동지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4차례 정상회담으로 한 집안 식구처럼 돕는 특수한 관계를 과시했다며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데 이어 비핵화 노선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하노이에서 만난 웅우옌 뿌쫑 베트남 국가주석에게도 서신을 보내 북베트남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한 정상들에게 보낸 답신이지만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에 맞서 외교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끌려가진 않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 외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우방국 정상들과 소통하는 정상외교 방식도 주목됩니다.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톱다운 방식의 교류 협력 강화로 대북 제재의 벽을 넘어보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저 맥을 좀 짚어주시죠. 맥? 예. 뉴스에 맥을 짚는 언론계의 허준 선생님 아니십니까? 뭐 안보라 앵커를 뉴스계의 대장금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렇군요. 맛을 낸다고? 맛을 살린다고. 예. 저희 뉴스 맛집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 주셨거든요. 저는 이 뉴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유엔 제재 피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베네수엘라로 이제 옮겨서 얘기를 하자면 네? 갑자기 왜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밑보여서 미국의 강한 제재 조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를 거들던 쿠바가 미국에게 보복을 이제 당하고 있죠. 그거 그제 저희 뉴이쪽 국경 없는 전역에서 그렇죠. 짚어본 소식 아닌가요? 네. 예. 그런데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시쳇말로 현금 박치기로 사들이면서 자금난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대신 러시아는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산다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인도도 러시아와 연결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싸게 요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판단하기에 미국에게 맞설 수 있는 건 지금 러시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 길을 터보려고 하는 건데 물론 쉽진 않겠지만 뭔가 이뤄질지는 계속 지켜봐야죠. 예, 뭐 설명해 주시니까 쏙쏙 들립니다. 예. 예. 자, 화면 보시죠.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2+2 안보협력위원회를 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머리를 맞대는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 공조와 방위 협력 강화, 무역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이번 회담은 미일 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은 아베 총리의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공조와 함께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일정을 함께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초 새 일왕 즉위를 앞둔 시점에서 미일 무역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간 새 일왕 즉위 이후 첫 국빈 방문에 나서고 6월 말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다시 찾습니다. やはり日米同盟の揺るがない絆の象徴、さらに地域や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日米の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シップ、こうしたものをさらに強化をした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강화 행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뉴스에 맥을 짚는 허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대장금 선생님. 제가 맛을 살려서 예. 뉴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여기서는 뭐가 핵심인가요? 미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면서 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7조 원쯤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한 80%를 차지하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자동차 수입량을 강제로라도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고 일본 시장을 더 열라고 지금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두 가지가 핵심인가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미국은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환율까지 논의하자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논의할 내용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진땀을 지금 빼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샵 0945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9007님, 그동안 뉴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쭉 올라갔는데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 뉴이절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쭉 내려가셨나 봐요. 제대로 품격 있는 뉴스가 나타났다라는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614님, 이거는 네. 안보라 앵커가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 안보라 앵커 언니 세젤리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그 말이죠. 세젤리하고 느낌표를 팍 찍어주셨네요. 예. 제가 우리 팀 막내가 아닌지 한번 전화번호 찾아와 보겠습니다. 0613님 감사드리고요. 2236님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6903님도 CBS에서 YTN으로 오셨다고 경 기자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 보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더니 이번 달 강원도민들 정말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는 지진까지 났습니다. 예, 규모는 4.3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다행히도 피해는 좀 가벼운 듯합니다. 영상 보시죠. 산간 도로를 비치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5초 동안 격하게 흔들리던 화면은 10초 정도 지나자 잠잠해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골목길도 해안가 상점도 좌우 아래 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님들 식사하고 계실 때 약간 이렇게 약간 폭탄 같은 터진 느낌? 지진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4.3. 올해 발생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나타났고 경북과 경기, 충북 지역까지 진동이 전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강원도 소방본부에만 95건의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치과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의자가 막 흔들 이래고 그 앞에 저 치과 기구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랬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다행히 해일이 유발되지는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에 놀란 강원도 주민들은 예기치 않은 지진의 습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동해에는 지난 2월 10일 포항 인근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강한 해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오늘은 좋아요 탑3부터 갈게요. 서울 한복판에 야생 수달이 산다. 이거 실화냐? 네, 실화라고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목격했나 봐요. YTN 페이스북 댓글에 목격담과 사진도 올라왔고요. 귀야왕 애교도 속출했습니다. 자, 좋아요 탑3 두 번째는요. 등산을 추천하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뱃살 빼려고 시작한 등산, 주말이 기다려진다인데요. 이 댓글 보시죠. 등산 싫어. 부장님아, 제발 혼자 가세요.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부장님들 이 댓글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 팀 막내 제보에 따르면요. 누이쩌 팀장님도 등산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 댓글 꼭 참고하세요. 좋아요 탑3, 이번에는 강릉 경포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게 머리 위에 가방을 얹고 대피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선생님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훈련과 매뉴얼대로 무사히 아이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한마디 탑3 보겠습니다. 계단 개수까지 알고 있었다. 노트르담 살린 2년차 여소방관의 말입니다. 반복된 훈련은 물론이고요. 개별 문화재별로 화재 매뉴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 강국 프랑스의 힘이네요. 한마디 탑3 2위는요.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영 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실까요? 단톡방에서 알찬 1박 2일 보내자라며 집단 성폭행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기사인데요. 누리꾼은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알찬 징역 보내자 준영아. 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부장원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탑3 1입니다. 나 약 먹었다. 마약에 취해서 자진 신고한 선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상황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마약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이 선원 뭐라고 할게요? 마약했다고 신고하는 거 맞죠? 네, 마약이 뭐 좋은 거라고 권하기까지 합니까? 경찰이 너무 반가웠던 걸까요? 악수도 청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약을 먹으면 기운 없이 일로 못 가겠네. 네, 누리꾼은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아니, 마약 나들 가게에 파나? 나들 가게,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마약을 파느냐? 마약 관련 뉴스가 급증한 세태를 꾸짖는 한마디였습니다. 마약 사범들 모두 다 교도소에 넣어도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뉴이전은 60초 뒤에 이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을 풀 열쇠는 윤중천이다. 뭐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개인 혐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체포가 돼 있는 거죠. 안앵커 말대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풀려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하는 게 필요하겠다. 검찰은 판단을 했고요. 네. 물론 윤 씨는 이건 별건 구속이다. 부당하다고 반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곧 내려지겠죠. 영상 보시죠. 검은 양복 차림의 윤중천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갑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던 동인레저의 공동대표를 맡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던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비중이 큰 인물이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를 압박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단이 구성된 지 21일 만에 법원의 첫 구속 여부 판단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파문이 이제는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 최종훈 씨 등 5명이 연루됐는데요.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네. 의혹입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된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음주운전 보도를 막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최근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 등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랜 고심 끝에 이르면 다음 주 초 고소장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성범죄 가운데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정준영 단톡방 파문은 성폭행 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물론 의혹뿐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분들 아닌가요? 네, 어쩌면 그런 걸 이제 일종의 공인이라고 하는 건데 더 큰 윤리의식,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프로포폴, 우유주사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중독성이 강해서 마약류로 분류된 마취제인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강모 씨가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바늘이 꽂힌 상태로. 예. 예. 그러면 강 씨 팔에 꽂힌 수액이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액 봉지 안에 프로포폴이 담겨 있었던 거죠.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동거남이 프로포폴을 준 겁니다. 그럼 동거남은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성형외과 의사여서 가능했다고 해요. 44살 A씨, 강 씨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요. 강 씨가 우울증을 알아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했다.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삶의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입니다. 문화를 읽는 저녁.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배님께서 기다리시는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소식도 있고요. 또 한국 영화계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윤성은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뭐 미국 수사기관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차트, 일본의 차트를 막 쓸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새로운 명성을 쌓고 있으니까요. 최근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정말 방탄소년단이 세우고 있는 기록들 실로 대단한데요. 네. 뭐 이럴 때 좀 해외에 있으면은 그 인기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차트들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빌보드 200에서 차트에서 3번째 1위, 이건 3번 연속인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발표한 미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발매한 다음의 일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양대 그 음악 차트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단 시간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24시간 동안 무려 7,46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2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면서 뭐 자체적인 또 신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그 세계 최단 시간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한 그 뮤직비디오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그 타이틀곡인데요. 정말 그들이 이때까지 그 자리까지 설 때까지 있어줬던 어떤 그 자기 팬덤들에 대한 아미에 대한 어떤 사랑도 굉장히 크게 묻어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전까지 이야기해왔던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서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또 그 방탄소년단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그런 맥을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질문 여쭙고 싶은데 아마 아미에서는 뭘 저런 걸 물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게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인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얻어지고 있었을 그런 당시에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론가들이 뭐 가사의 진정성이 있다거나 그 메시지에 열광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SNS를 통한 홍보 이것은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팬덤의 활발한 활동들
것들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인기가 커져버려서 이젠 정말 모르겠다, 미스터리하다. 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까지도 이렇게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월드 스타들과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다 포함한 다음에 기존 월드 스타들과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솔직함이 또 이들의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그 그룹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털어놓고 그리고 어떤 그 탑스타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불안감들도 이렇게 표출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가주는 팬들 덕분에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기존의 탑스타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면모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인기의 또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초대하시죠. 사실 저희 YTN도 글로벌 방송입니다. 해외 170개국에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은 평론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그 진정성과 그 진솔한 고백을 옆에서 바로 귀에 이렇게 울리면서 이렇게 좀 듣고 싶은 욕구가 확 솟아오르는군요. 네. 자, 음악계에서 방탄소년단 경사가 있다면 영화도 우리가 경사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 100년? 예. 네, 올해 정확히 말하자면요, 한국 영화 제작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1919년에 19년 10월 27일에 개봉했었던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을 저희가 한국 자본으로 한국인이 만든 감독한 그 첫 번째 영화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10월 27일을 영화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전에도 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공동위원장으로는 이장호 감독, 또 배우 장미희 씨가 수고하고 있고요. 홍보위원장의 배우 안성기 씨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100명의 감독들이 10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10월에 있을 그 행사 이전 100일 전부터 한 편씩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한 편씩, 한 편씩. 네, 100초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로 또 한국 영화사를 정리해 줄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 밖에도 참 다양한 그 행사나 그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제작, 우표, 기념 우표도 발매하고요. 또 뭐 해외 영화제에서 특별한 상영도 있고요. 이런 어떤 행사들, 기획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사실 이제 1919년이면은 세계 영화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늦은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 한국 영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앞으로 그런 흐름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국만큼 자국의 나라의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다 이제 사실 할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라에 저도 이제 영화를 평론하는 입장이라는 게 참 이제 자랑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리우드 말씀하시니까 저 이 질문 꼭 드려야죠. 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누리꾼의 댓글이 있었어요. 마블리가 마블행. 네, 그 마블리로 불리는 배우 마동석 씨가 마블 영화에 참여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이제 마블 스튜디오의 이제 차기작 사실은 다음 주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새로운 히어로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이터널스에 이제 캐스팅됐다라는 보도가 현지의 어떤 영화 전문 매체 더 랩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소속사 확인 결과 아직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컨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구체적인 그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 씨가 뭔가 그쪽에서도 통하는 얼굴인가요? 네, 그럼요. 네, 일단 그리고 마동석 씨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칸 영화제의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대받아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바로 부산행입니다. 그래서 부산행에 출연한 이후에 마동석 씨가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그 마동석 씨
를 캐스팅하고자 하는 할리우드에 많은 그 러브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블 영화라고 하면은 참 또 이 할리우드에서도 가장 오락적인 영화. 작년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전 세계에 또 우리 한국 배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짤막하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봉준호 감독도 이번에 영화제에 초청받는다는 거죠? 칸 영화제에. 네. 예. 어떻게 황금 종려상 이번에 한번 따내 볼까요? 지금 이제 마블리 마동석 씨가 그 미드나잇 스크린이 다시 한번 초대를 받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봉준호 감독은 이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뭐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성훈 박사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마지막 순서는 시청자 문자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금 여기 문자 제가 종이로 먼저 그래요? 받았어요. 말씀 나누시는 중에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0990님 기자들 기사 소식 이후에 주관적인 좀 시선도 담아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계속 부담을 주시는군요. 예. 4.19 혁명의 영상 잘 봤습니다. 학생 신분인 저에게 큰 감동을 주네요. 예. 4.19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고맙게 봐주셨다니까 저희도 보람차네요. 9879님의 의견이었고요. 0115님 그리고 7736님은 탑3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고맙습니다. 아니고요. 내일이 오늘 아니구나. 금요일이라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언론계의 허준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